네, 반갑습니다. 주부교실 담당 교육자 이창선입니다. 주부교실은 주부들의 영적 성장과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 10주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2학기 주부교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이곳 홍보관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주부교우님을 위해 매주 알림 문자를 통해 지난주 강의 영상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부교실은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서 직접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강사님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 주부 교우님들을 위해 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강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 주부교실 7번째 강의로 섬겨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부모 교육 전문가이자 그로잉맘 대표이신 이다랑 집사님께서 기질별 양육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드리러 오는 곳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초대해 주신 교회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아이를 생각하는 기질 육아입니다. 육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왠지 이거는 되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만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뒤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육아라는 개념 안에는 정말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사실은 성인인 나까지 어떻게 내가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혹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까 봐요. 저는 이제 발달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여러 육아서를 집필했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의 오늘 강의 제목 중에 기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이제 보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질이 엄청 중요하다. 막 기질별로 육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는데 실제 기질을 알아서 뭐가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왜 아이의 기질을 알면 좋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사실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난감한 순간이 뭐냐면,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예요. 왜 우는 거야? 왜 갑자기 여기서 무섭다고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신이 난 거야? 우리가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공감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한테 가르치면 좋을지,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애초에 부모가 아이 행동을 보고 왜 저러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서 되게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질이에요. 평소에 아이가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얘가 지금 왜 우는지, 왜 이렇게 산만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건 뭐고, 그리고 솔직히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되게 난감하단 말이죠. 사실 저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태어나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믿고 지내다가 저도 이제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인데요. 아이를 제가 처음 출산해서 딱 이렇게 품에 안고서 했던 기도가 제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인 즉슨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을 나한테 특별히 맡겨주셨고 잘 길러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달란트와 이 아이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네가 좀 맡아주어라,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딱 안고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한테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잘 키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그 마음이 가끔씩 사라집니다.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너무 뜯어 고치고 싶은 게 막 눈에 보이고요. 얘가 이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심지어 아이 성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있잖아요. 아이가 가진 달란트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습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 이상적인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너무 회개가 되지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기질을 잘 안다라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아이를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좋은 기질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기질을요, 이 발달 심리학에서 정의를 찾으면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 타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있을 때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분명히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주사 놓거나 피를 많이 뽑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요, 별거 없는데도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은요, 주사 바늘이 들어갔다 나와도 세상 모르고 자요. 또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유, 얘는 되게 애가 순한 아이인갑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야, 너 어떡하냐, 얘 되게 예민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질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기질 육아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화면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쉬운 기질. 근데 이게 토마스 앤 체스의 이제 기질 모형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아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부모님들께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하지만 막 손들어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는 까다로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 미국 연구에서는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다 자기 아이를 까다롭다라고 인지해요. 또 한 가지는 아이를 저 유형 안에다가 딱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는 되게 어떨 땐 느리고요, 어떨 땐 조금 수월한 것 같고, 어떨 땐 또 되게 까다롭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즉슨 우리가 기질을 이렇게 세 개의 유형만으로 이해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기질을 이해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기질을 제가 지금부터는 레고 블럭에 비유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레고 아이 키우는 분들은 집에 레고 많으시죠? 저도 집에서 가끔 레고를 밟아서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레고 밟아보셨어요? 이 레고 블럭들은요, 재료예요. 레고 주면 아이들이 뭐 하죠? 죄송합니다. 작품을 만들어요. 이건 재료예요. 근데 아이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재료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재밌게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에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태어날 차례가 되면 하나님이 보따리를 한 개씩 주시는 거죠. 야, 여기다가 너 이제 니네 엄마 아빠한테 갈 거니까 재료를 담아라. 이거 갖고 가서 네가 평생 살아야 돼. 야, 잘 담아. 이러시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자기 보따리에다가 막 재료를 담아요.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담을 때요, 우리 아이들 왜 선택할 거 너무 많이 주면 선택 못 하잖아요. 장난감 여기서 딱 한 개만 골라 이러면 못 골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왠지 추천해 주는 거나 엄마 아빠가 좋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골라요. 아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재료를 골라야 되는데 뭐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좀 비슷한 걸 고릅니다. 엄마 아빠 가지고 있는 거 왠지 좋은 건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은 부모 중에 누군가의 특성이거나 부모님들의 어떠한 특성들이 아이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제 부모님한테 없다면 조부모님하고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마다 재료를 담아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보따리마다 들어있는 재료가 다 달라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이 보따리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얼핏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 다른 이유이고요.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육아할 때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육아서에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TV에 금쪽이에선 이렇게 하니까 되던데 왜 난 안 되지? 왜냐? 그 아이랑 우리 아이는 다르니까. 또 아이를 여러 명 낳으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텐데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성격이 딴판인 애들이 나오지? 심지어 쌍둥이여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의 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나 상담사가 아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아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해요?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찰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설명 들으면 뭔가 딱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타고난 특성이면은 선생님 저희 아이는 이제 틀린 건가요? 이제 태어난 대로 그냥 쭉 살아야 되나요? 뭐 개선의 여지라는 게 없나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고 기질은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격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레고를 주면 아이들이 뭘 한다 그랬죠? 작품을 만들어요. 자, 레고 하나하나는 기질이고요. 이 기질 가지고 만드는 작품이 바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은 최종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들이 저 작품 활동을 언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즉 기질을 가지고 성격이라는 작품을 만드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한번 얘기 나눠보면 뭐 태어날 때부터요? 아니면 뭐 5살부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본격적인 성격 발달은 36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6개월부터 아이들은 훈육도 조금씩 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사회적 맥락 안에서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성격의 발달을 36개월부터 봐요. 그러면 언제까지 할까요? 이 작품 활동? 목사님 작품 활동 하고 계세요 지금? 난 하고 있을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작품 활동합니다. 단 이 작품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36개월부터 아이들이 20대 초반이 될 때까지예요. 청소년기까지요. 그때 아이들이 자기 작품의 골격을 거의 다 만들어요. 거기 안에서 조금씩 이제 수정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영유아부터 청소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일 거예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이 재료에 내가 무엇을 보태서 좋은 작품을 만들게 도와줄까? 여기서의 좋은 작품이라 함은 아이가 자기도 만족스럽고 또 타인이 봤을 때도 정말 멋진 작품이네, 건강한 작품이네 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안타까울 때가 그럴 때예요. 기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겁이 많은 아이를 절대 겁 안 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건 아이의 기질이에요.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걸 보면 우와! 막 이러는 아이를 너 호기심 갖지 마. 너 궁금해하지 마.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꾸 그걸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 겁 안 나고 용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죠? 네. 기질을 우리가 만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부모의 몫이지 아이가 가지고 나타난 모습 자체를 바꾸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아이의 기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일에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이를 기르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아이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악하려면 아이를 많이 봐야 합니다. 관찰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의 육아,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하루에 많이 만날 때는 강의로 막 50명, 100명도 뵙고 상담으로 뵐 때는 막 대여섯 명씩은 뵙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정보가 많고 너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라던가, 아니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A로 하던가 B로 하던가 이렇게 행동을 탁탁 고쳐라. 근데 물론 그게 다 잘못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이러는 걸까라고 관찰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과정은 거의 다 생략이 되고,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이면 책을 찾아보고 검색을 하고 TV를 보고서 따라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육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계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육아는 인터넷을 키기만 해도 진짜 정보가 많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 이렇게 하면 말 잘 듣는다, 중고등학생 아이 이렇게 하면은 공부 잘한다,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육아 정보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방법을 가지고 하는 시기가 아니고 아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시기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 이걸 안 해두면은 점점 부모가 아이와 이해하는 폭이 적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의 이제 본론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아이한테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검사를 할 때는 부모와 아이가 기질 검사를 하면 같은 항목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이미 아이가 너무 다 커버렸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나 자신은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유형이 아니에요. 빨간색 유형, 파란색 유형, 우린 되게 유형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유형이 아니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5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특성이 더 많은가 적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 아이는 5가지 색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를. 자, 그런데 어떤 색깔이 눈에 띄나요?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네, 노란색은 적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아이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아이는 빨간색과 초록색 특성은 되게 많고 노란색 특성은 되게 적은 아이인가 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이 맥락 안에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개의 재료 중에 첫 번째 재료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재료는요, 제가 그냥 빨간색 블럭을 가져왔는데 이름은 자극추구입니다. 새로운 걸 보면 달려들고 싶어하는 재료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보시면 새로운 장소에 데려간다고 해서 새로운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애들은 막 우와 막 이러면서 가는데, 어떤 애들은 낯선 데 딱 데려가면 엄마 여기 탁 잡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니면 안 들어간다고 몸을 막 이렇게 빼죠. 이게 뭐예요? 새로운 자극이라고 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한 아이들의 호불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빨간색 자극 추구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보면 너무 신이 나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막 생겨요. 그러면서 너무 탐색하고 싶어 하죠.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얘는 왜 이렇게 새로운 곳을 가면 애가 더 부산스러워지고 말이 많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애는 그걸 보면은 너무 그때부터 궁금한 게 많고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미술관 가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손잡고 보는 거야 이러면 애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충동성이라는 특성도 높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충동성은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나쁜 충동성이 아니에요. 진짜 충동성의 의미는 뭐냐면 욕구하고 행동 사이의 간격이 짧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충동성은 언제 많이 쓸까요? 충동 구매. 충동 구매가 뭐죠? 너무 예쁘다, 갖고 싶어 라고 했으면, 충동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계속 며칠이고 막 최저가도 비교해보고. 그런데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다, 주세요. 그래서 카드가 바로 나가죠.
뭐예요? 나의 욕구하고 행동 사이에 간격이 짧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충동성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가 소파를 뭐 저쪽에다 바꾸면 더 좋겠는데 이런 벌쩍 일어나가지고 소파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해야 돼요.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충동성 높은 아이들? 너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왠 저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결심해서 한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보는 순간 이 충동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나머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동성의 특성이죠. 반대로 충동성이 별로 없는 애들은 너무 지나치게 심사숙고해요. 행동이 되게 굼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무절제라는 특성도 있어요. 충동성은 시작하는 힘이 빠른 거라면 무절제는 멈추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 놀 때 막 땀 막 범벅이 나고 애가 막 하하 이러는데도 한 번 신나면 절대 안 멈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 놀고 밥 먹고 뭐 자야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덜 놀았다고 나 아직 못했다고 막 이래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한 번 신이 나면 멈추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서도 무절제 높으신 분들은 뭐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마지막 자유분방함이란 특성이 있어요. 자유분방함은 뭔가 정해진 방법대로 반복하면 지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려고 하죠.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아요. 그죠? 되게 창의적인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이것 또한 되게 부모님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뭘 반복해서 하는 법이 없어요. 미끄럼틀 몇 번 탔는데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서 타고 막 옆으로 타고 위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요. 아이들 보드게임 하다가요. 조금 정방향대로 하다가 조금 이게 자유분방함 높은 애들은 실증이 나거든요. 그럼 방법을 이상하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엄마 이거 2장씩 하는 거 하면 안 돼? 막 이래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자유분방함이 별로 없는 부모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서 너 여기 설명서 봐봐. 너 한 번, 나 한 번. 순서대로 하는 거지. 그럼 아이는 또 그냥 2번씩 하자 이래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죠? 너 친구들하고 놀 때도 이러니? 너 이러면 친구들이 정말 싫어해. 그러니까 아이랑 재밌게 놀려고 했다가 결국에 끝이 안 좋고 으앙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특성의 차이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아이 가운데 되게 많은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을 만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자극추구가 전반적으로 높은 아이는 어떤 아이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산만해 보이고 부산스러워 보이고 에너지 과다. 선생님 저 아이가 너무 버거워요. 약간 이런 느낌을 줘요. 선생님 제 학교 가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들 장점이 뭘까요? 갖고 있는 좋은 점. 열정적이고요. 호기심 많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실에서도 심리와 관련된 수업을 이제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게 높은 아이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엄청 적극적이에요. 어쨌든 처음 하는 거야. 재밌어 보여. 그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이 실제로 깊이 아는 건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 막 선생님 저 그거 안다요? 저 그거 해봤다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잘 배울 수 있고요. 반대로 이 특성이 별로 없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소심한 아이? 겁이 많은 아이? 그렇게 오해하시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자극 추구가 별로 없다는 건 그냥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높지 않다라는 것만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걸 줬을 때 그냥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재미없어? 엄마 사왔는데 재미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니 재밌어. 그게 재밌는 거야?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이는 내가 요거에 대한 흥미를 가질 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약간 느린 아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재료는요. 위험 회피라는 재료예요. 자, 위험 회피는 위험하다고 느끼면 피하고 싶은 재료예요. 근데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지금 독이 있는 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계시겠어요? 너무 무서워 하면서 막 다 올라가시겠죠. 근데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꽃 보고 무섭다고 할 분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모두 다 무섭다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아이가 무섭다라고 하면 그거는 부모가 생각할 때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힘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안 무서운 건데? 재밌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야, 너 이거 비슷한 거 해봤잖아. 네가 맨날 다니는 유치원이잖아. 선생님만 바뀐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 입장에서는 무서워, 걱정돼, 싫어, 낯설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아이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모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예기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예기불안은 아이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문득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래서 예기불안이 높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약에라는 말이에요. 엄마 만약에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해? 엄마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해? 엄마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면 어떡해? 그럴 일은 없어 라고 아무리 아이를 안심시켜도 아이는 한번 그 생각이 차오르면 막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예기불안 높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아이 데리고 다닐 때 가방이 진짜 커요. 혹시 모르니까 다 때려박는 거예요. 물티슈도 막 2만 원 거 넣고 막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막 아이가 오늘 막 소풍가 멀리 그러면은 오전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아무 사고 없이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기불안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요거와 좀 차이가 있는 게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뭐냐면 확실하지 않아서 두려운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라는 건 뭘까요? 예측할 수 없다. 처음 보는 거다. 적응이 안 된 환경이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걸리겠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새 학기, 새로운 학원, 처음 하는 활동 이런 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측이 안 되니까 무서워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침마다 엄마 아빠를 들들들들 볶는 거죠. 근데 또 좋은 점은요. 요 적응 기간, 불확실성이 걷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잘 다녀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데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면 어머니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2학기 되면 지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되게 재밌게 다녀요. 문제는 3월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겠죠? 부모님들도 이 두 가지 특성이 다 높으신 분들도 있고 한쪽이 더 높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유독 사람한테 수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에 대해서 수줍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수줍음은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긴장으로 인한 위축이에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이잖아. 인사해. 그런데 애가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주 보는 집사님이어도 나는 이 집사님을 잘 몰라. 엄마만 아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얼굴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럼 아이가 탁 긴장이 돼요. 인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엄마 옆에 자꾸 이렇게 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긴장이 유독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개별적으로 봐야 하는 게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고 그냥 환경에만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새로운 환경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유독 사람한테 긴장감이 높아.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 중에는 실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침. 같은 활동을 해도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랑 학원을 똑같은 걸 했어. 근데 얘는 중간에 잠깐 쉬어줘야 돼요. 집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쉽게 지침이 높으신 분들은요. 오늘 오전에 이거 강의 들었잖아요. 그럼 일단 집에 가서 잠깐 누워야 돼요. 눕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근데 요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무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수록 막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에요. 부모님이 쉽게 지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내 아이에게 얼마만큼의 교회 활동을 시켜야 하는지, 또 주말에 가족이 함께 스케줄을 짤 때에 아이가 너무 무리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 빈도를 줄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고려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아이한테 무조건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굳이 아이를 자극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넘지 않게 주의하는 건 되게 필요하니까. 자, 위험 회피가 전반적으로 높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에요? 되게 소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겁 많고 걱정 근심 많고 엄마 아빠 들들들들 볶고 막 이런 아이들. 특히 제가 이거 상담하다 보면 아버지들이 걱정 많으세요. 이런 아들을 키울 때.
이래가지고는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서 살기가 어려운데요, 선생님.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애가 태권도도 무섭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갑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장점이 뭘까요? 위험의 피가 높은 아이들의 장점? 네, 맞아요. 신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아파서는 응급실에 가지만 다쳐서는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반대로 아까 자극 추구가 되게 높은 애들은 다쳐서 많이 갑니다. 근데 어릴 때는 이게 단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아이가 이 부분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신중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항상 플랜 A, B, C 이런 것들을 잘 세워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다룰 수 있는 전략이 많아지면서 이게 오히려 난 이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겨라는 전략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굉장히 강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가 유독 이게 많은 아이예요. 저희 아이가. 그리고 그 걱정 많은 남자아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8, 9세까지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아이가 확실히 초기 청소년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거구나라는 게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가 쓸데없이 도전적이거나 위험하거나 호기심으로 인해서 사고 치는 걸 잘 안 하고 자기 생활을 굉장히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자기만의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재료인데 이 이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민감성이라는 재료예요. 우리가 흔히 예민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예민함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런 새로운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도 예민한 거고, 지금 소개할 사람에 대한 민감함도 예민한 거고, 또 나중에 소개할 오감각에 대한 민감함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걸 그냥 예민하다라고 퉁치면 안 되고 예민함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사회적 민감성은요, 감정과 관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먼저 감수성이 높고 개방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막 퍼포먼스 미술 시켜주거나 뭔가 예술 활동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그림 그려봐 이러면은 막 색깔 예쁘게 해서 돈 아깝지 않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엄마한테 막 얘기도 해줘요. 이거는 엄마 뭐 나비가 올라가는 거고 뭐 저거.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엄마들이 나도 이게 아이한테 이젤 같은 거 사주고 막 물감 사주고 그려봐 이랬는데 그냥 대충 띡띡 그리고 이거 뭐 그린 거야? 사과.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 없다 뭐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의 타고난 양의 차이예요. 그걸 길러줄 수는 있는데 차이는 있어요. 감수성이라는 건 같은 자극 안에서 더 감정을 많이 느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금 이제 가을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감수성이 높은 분들은 어때요? 지금 이렇게 저도 교회 오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뭐 너무 예쁘고 감수성이 높은 사람 막 감정이 막 여러 가지가 생겨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예쁜 세상 막 이러면서. 근데 감수성이 별로 없는 분들은 어때요? 또 지저분해지겠구만. 또 길거리가 빡세지겠구만. 막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개인차라는 거죠. 근데 이 감정에 대한 민감함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민감함도 사회적 민감성 안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친밀감과 의존이에요. 자, 친밀감은 뭐냐면 내가 관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아이들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 할머님들도요, 손주를 보면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진대요. 어떤 아이는 아기인데도 그 이쁨 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괜히 와가지고 막 할머니 앞에서 막 이런다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지나갈 때 괜히 막 인사해요. 미스코리아처럼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받는 피드백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과 연결된 게 이 아이한테 너무 중요한 욕구인 거예요. 그런데 친밀감이 별로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할머니한테 좀 인사해봐.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서 가서 자기 하던 거 마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만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충 다 사회생활을 하니까 인사하고 잘 지내지만 내가 시간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친밀감이 별로 높지 않은 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하세요. 왜냐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가 별로 원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조금 관계를 멀리하고 내가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게 아이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항상 불시에 나한테 말을 걸고 사랑을 갈구하고 계속 치대고 손이 가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과 좀 거리가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데 이 육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 더 발전되면 저는 엄마가 되면 안 됐었나 봐요. 좀 부모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렇게 가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친밀감의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친밀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의도와 감정에 좀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의존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뭘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내 욕구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사람이 괜찮을까? 이 사람은 내가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요. 의존이 높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화났어요? 아빠 기분 안 좋아요? 아빠 피곤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왔을 때 오늘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뭐 이런 얘기하거나 아니면 친구 누가 누구를 아프게 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이한테 자꾸 뭐가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는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했어. 나는 계속 남편 맞춰주고 아이들 니즈 다 맞춰주고 우리 부모님 니즈 다 맞춰주고 나니까 내 건 없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 의존이 높은 친구들이 의존이나 친밀감이 높은 아이들이 실제로 되게 놀이할 때도 역할놀이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호에 민감하니까 놀이할 때 막 여러 가지 역할, 막 멘트 이런 걸 되게 잘하고 그런 거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이 놀이할 때는 그런 약간 그림 그리고 뭔가 꽁냥꽁냥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왜냐하면 평소엔 자기 욕구 잘 못 드러내니까 감수성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또 이 특성이 높은 아이들이요. 약간 부모님 입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좀 그렇지만 좀 약간 개차반 같은 느낌인데 밖에 나가면 너무 모범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어머니 땡땡이 막 너무 잘해요. 반에서 너무 반장 같아요. 막 양보도 잘해요. 이러는데 아이가 이미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올 때는 버스에서 내리면서부터 엄마한테 화낼 준비하면서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신경질이 잔뜩 나갖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밖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좀 막 해도 되는 거죠. 여기 오면 이제 나 오늘 진짜 고생했다고. 나 진짜 힘들었어. 이러면서 막 더 생떼를 부리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간혹 부모님들한테 그래도 부모님한테 그러는 건 물론 이제 너무 도를 넘으면 훈육을 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런 아이들 중에는 엄마 아빠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의 욕구가 계속 표현되지 못하고 쌓이는 걸 부모도 잘 모르고 아이가 자라버려요. 그러면 표현되지 못한 욕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공주병도 아이 나이 5, 6세, 7세 때 공주병 걸리는 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40대 넘어서 공주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예배당에 오고 이상해 보이잖아요. 다 자기가 해야 할 때에 그걸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답게 자기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에 하는 게 좋지. 쌓아놨던 욕구를 청소년기에 터뜨리면 세게 터집니다. 엄마가 날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내 마음 알아? 이제 이렇게 나오면 아니 여태 착했던 아이가 이제 뒷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민감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아이들의 되게 장점은 되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굉장히 시키지 않아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애가 굉장히 나이스해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게 자꾸 여러 명의 아이가 있어도 이 아이한테 양보하는 걸 권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해소되지 않은 욕구가 많거나 혹은 아이가 충분하게 자기 것을 거절하고 얻어내는 경험들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재료는요.
파고들며 몰두하는 재료예요. 인내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이들이 새로운 자극이나 이런 걸 보고 뭐 이게 내가 좋든 아니면 뭐 신나든 뭐 무섭든 간에 어쨌든 뭘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이걸 막 될 때까지 해요. 반복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1등 하는 게 중요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일단 시작은 했어.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에헤이 다음에 하지 뭐. 딴 거 하지 뭐.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융통성 좋고 속 편한 아이들. 넌 속 편해서 좋겠다. 내 속만 썩어가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인내력이라는 재료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에 따라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많은 아이들 중에 끈기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끈기는 뭘 해서 끝까지 해내서 성취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뭘 하다가 잘 안 됐어. 블록을 막 만들다가 무너졌어. 그랬을 때 에이 그만할래 이거인지 아니면 몇 번 더 반복하는 시도를 하는지 그게 바로 끈기를 보는 척도예요. 또 성취지향이 높은 특성을 많이 나타내요. 성취지향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내가 1등하거나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는데 반에서 제일 내가 원하는 만큼 1등을 못했거나 게임했는데 아빠한테 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절대 지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거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완전 다른 개념이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는 뭐냐면 1등 하는 거 물론 좋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적은 누구야? 나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했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 같은 걸 해봐도 그렇고 저는 완벽주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 뭐 책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완벽주의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완벽주의가 높아서 사실 제가 어제도 되게 중요한 강의 촬영을 했는데 제가 딱 내려오니까 저희 회사의 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족을 못 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제 표정을 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만큼은 잘 안 됐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원이 저한테 그거 아무도 몰라요, 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잘 끝났다 이러는데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 아이들도요. 완벽주의가 높은 애들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7살 아이치고 동그라미 완벽하게 그리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찢어요. 그 옆에서 친구들보다 훨씬 잘했어 이런 얘기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난 정말 완벽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었거든. 그게 이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자, 이 인내력이란 특성이 전반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가 강의할 때도 막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희비가 엇갈려요. 이게 많은 분들은 뭔가 뭐 불편하긴 하지 이러면서도 약간 미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왠지 이게 많으면 뭘 잘할 것 같다?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공부 딱 잘하게 생긴 아이들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없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약간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진로를 어떻게 찾아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게 많으면 공부 잘할까요? 확실할까요? 목사님은 이거 많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공부 못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다.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인내력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특성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기에 되게 필요한 요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게 많은 것이 아이들한테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첫 번째는 아이들은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융통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정하면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방법에는 되게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방식들도 있고요. 때로는 A가 안 되면 B로 우회해서 목표로 가야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친구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하면 그러니까 막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막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잘 유연성을 컨트롤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성취지향이나 완벽주의 같은 것들이 높다 보니까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각을 재봐서 될 것 같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할 것 같다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못한 경험이 있다 그럼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목 편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러면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아이가 쭝얼쭝얼 거리긴 해도 시키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기대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 상담을 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이가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아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기대가 생겼겠죠. 그래서 아이를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특수 목적 중학교를 보내는 막 특수 우수반 같은 데다 보냈고 그 이후에도 아이가 계속 특정한 어떤 학교들을 갔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 공부를 손에서 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은 거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가. 자, 이런 특성이 높다는 건 이런 욕구가 높다는 거예요.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많고 완벽하게 해내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꾸만 더 높은 목표에 자꾸 아이가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성하는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매번 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지치죠. 당연히 소진이 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로는요, 뱀의 머리가 되는 경험도 되게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용의 꼬리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잡히지 않는 성취인 거예요, 계속. 그럼 아이가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특성이 많다 적다라는 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게 많은가 적은가를 알아야지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반드시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게 낮은 아이들은요, 부모님은 속이 좀 타요. 타는 건 맞아요. 뭐 이제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마냥 해맑기만 할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별로 없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굉장한 융통성과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대한민국은 사실 이게 높은 아이들을 위한 직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벤처를 하고 있으니까 벤처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바닥에는 이런 특성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쉽게 도전하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또 얘랑 얘를 결합시켜보고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유도 여기서 출발을 하죠. 자, 마지막 재료입니다. 오감각이 민감한 재료예요. 자, 감각이 민감하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자극에서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저랑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지금 그냥 강의만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뭔가 윙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런 게 막 다 신경 쓰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같은 자극 안에서 느끼는 감각의 차이인 거죠. 우리 아이들도요, 이 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보이지 않는, 남들이 잘 못 보는 것들이 보이고 거슬리고 들리는 거예요. 특히 이 감각 민감성은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거의 뭐 태어나자마자요. 왜냐하면 오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은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요. 모유인지 분유인지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요. 분유도 분유 맛 바뀌면은 알고요. 이유식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애미야 나는 냉장고에 들어간 건 안 먹는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엄청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특히 감각 민감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 예민해요. 이렇게 탁 초기에 못을 박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별로 민감하지 않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가 순한 줄 알고 키운 거죠. 근데 한 2돌, 3돌 지날수록 앞에 소개했던 다른 재료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까꿍, 엄마 나 이것도 갖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선생님 아이가 분명히 굉장히 수월했거든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점점 이상해져요. 점점 키우기가 힘들어져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거든요. 36개월 언저리까지.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보이는 특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감각 민감하다는 건 오감각이니까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이거 많은 아이 키우면 어때요? 피곤합니다. 왜 피곤해요? 우리가 피곤한 것보다 사실은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제일 피곤해요. 많이 느껴진다는 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오감각이 예민한 분들이 지금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막 티가 나나요?
막 강의 듣다가 막 손들고 막 선생님 에코가 너무 심해요. 막 이런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는 다 배운 사람들이고 조절력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소에서는 참아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이러한 나의 민감함을 여기서는 참고 여기서는 드러내고 여기서는 나를 위해서 취향을 맞추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날 위해서 난 옷은 폴라는 난 좋은 거 입어야 돼. 왜냐면 난 불편하니까. 이런 이제 나의 방법들이 생겨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몰라요. 지금 내가 뭐가 불편한지도 명료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전략이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 니즈를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여러분을 못 살게 굴고 막 이 식판 아니야 똑같은 거 가져와 뭐 이 빨대는 아니야 막 이제 이러면서 엄마 아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힘드신 거 너무 인정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러면 복이 없는 아이들일까요? 달란트가 없는 아이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감각이 민감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가 뭘까요? 엄청난 창의력이에요. 실제로 이 기질 검사를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저희가 한 번은 파주 헤이리 쪽에 있는 예술가 분들한테만 이 기질 검사를 하고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막 전시로 만든 적이 있어요. 예술가 분들의 거의 99%가 이게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많이 느껴져야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요. 또 이전에 없었던 약간 신기술을 만드는 어떤 분들 있죠. 그런 대표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 민감해요. 스티븐 잡스가 얼마나 민감했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 내가 민감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캐치할 수 없어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한테 계속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 라는 말밖에 안 하게 돼요. 사실은 아이한테 너한테는 사실 이런 점도 되게 좋은 점이 있어. 넌 되게 창의적으로 잘 표현한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 어떻게 그게 차이가 있는 걸 발견했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건 다 놓치고 날 딱 불편하게 만들 때만 좀 그냥 적당히 해. 응? 이렇게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이면에 엄청난 달란트나 장점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를 잘 관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듣는 순간 확실히 이거 같아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검사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은 관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마주할 때 내가 먼저 막 빨리 개입을 해주기보다는 가만히 잠깐만 놔뒀을 때 얘는 되게 신나하는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지 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잠깐만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또 그냥 마냥 친구들과 잘 노는 게 아니라 얘가 자기 욕구를 잘 얘기하고 있는지 무조건 맞추려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친밀감이 높은 건지 감수성은 어떤지 아이가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반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유연하게 돌아서는지 감각은 특히 어떤 것이 민감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아니거든요. 타인이에요. 근데 그냥 관찰하고 이해하세요라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5가지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는 이런 강의를 할 때요. 나중에 부모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선생님 사실은 아이를 이해하려고 들었는데 관찰하다 보니까 남편을 너무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아유 그냥 그 사람도 살기가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내가 왜 그러는지 많이 알게 되고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제가 강의 시간이 엄청 길 때는 이 뒤에 이제 각 기질별로 육아하는 방법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뭐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되게 많고요. 네, 제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또 만약에 다음에 다시 불러주시면 그땐 육아법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원래 주제는 얼마나 아이와 나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규명하고 관찰할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기질을 알고 아이를 기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거냐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질 육아는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주고 다 수용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질 육아라는 것 자체는 무슨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지켜봐야 하고, 또 아이가 여러 명인 분들은 아이들마다의 차이를 내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와 아이의 차이는 어디서 가장 차이가 많이 큰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기질 육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 기질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를 비교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사실 저도 제 아이를 키우지만 제 아이를 제가 전문가라서 제 아이를 키울 때 편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 힘들죠. 고민도 많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통의 부모님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뭘까라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에 대한 고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이 저한테 자기 아이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이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실 내가 특별히 더 못하거나 우리 아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아. 고민 안 하는 부모 하나도 없어. 인생은 다 똑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고민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위험회피 높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고민이 이만큼 있어요. 다 자기 아이를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다 있어요. 자극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조절하는 걸 배우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들, 파란색 블럭이 높은 아이들은 아이가 용기를 내서 스스로 하게 되기까지 그걸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에요. 다 아이들마다 어떤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기질을 알게 되면요, 사실은 동일선상에서 쟤는 저렇게 용감한데 우리 아이 왜 이러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는 저런 부분이 배워야 되는 거라면 우리 아이는 이게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라던가 어떤 공동 유치원이나 이런 것처럼 함께 아이를 봐야 하는 곳에서 이런 기질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 아이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을 구별해서 봐줄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기질을 알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장단점을 계속 여러분께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각각의 재료는요, 단점이 반드시 있어요. 고쳐야 하고 고치도록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강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들은 적극적인 장점이 있고, 소심한 아이들은 신중한 장점이 있고 그래요. 자, 부모가요, 항상 아이한테 좋은 말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부모님이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맨날 왼쪽에 있는 말만 해요. 그리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어느 날 자기를 들여다보다가 우와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 대해서 해주는 이야기들을 단서로 종합해서 자기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는 이야기가 곧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 왜 이렇게 소심하니?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도 들을 수 있고, 운이 나쁘면 선생님한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좀 가끔 산만할 땐 있는데 근데 엄마 네가 진짜 적극적이라서 참 좋아. 너가 소심할 때가 있지. 뭐 할 때 맨날 시간 오래 걸리고, 근데 아빠는 너가 그래서 되게 신중한 친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거 보면 막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말썽꾸러기였던 저에게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 라고 얘기해줘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런 귀인을 만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누가 귀인이 되어줘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이를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 일상생활에 나오시겠죠? 그런데 가끔은 의식하고 해보세요. 처음엔 낯설지만 하다 보면 아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엄마, 난 참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아이예요. 자, 여러분.
블럭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위험의 피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떤 아이니? 그랬을 때 저는요, 소심하고 겁도 많고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저는 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뭔가 처음 하는 걸 하면 너무 막 두렵고 걱정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잘합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재료를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재료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재료를 가진 아이가 자기를 어떻게 지각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두렵지만 할 수 있는지, 두려워서 나는 계속 피하는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몫이 부모의 몫이라는 거.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한테 아이를 맡겨주신 사명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 아이를 뜯어 고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란 어떤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모다라고 정리하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나마 여러분이 나의 자신과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육아법이 궁금하시면 제가 있는 회사인 그로잉맘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기질별 양육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큰애가 딸이고 38개월 됐고 둘째가 이제 17개월 된 아들인데 오늘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또 딸 키울 때는 수월하게 키워서 아들 키우면서 저랑 아내는 고민이 많아요. 기도하면서 왜 이럴까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기질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강명숙 집사님께서 조선 왕조의 역사와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를 통해 기질별 양육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각 자녀의 기질을 잘 관찰하고 또 그 기질에 맞게 그들의 마음을 또 살피고 또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 안에서 잘 키우고 양육함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배고프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기 위해서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한날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2학기 주부교실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